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2021년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양평에서 함께 살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저는 유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지역 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주최하고 양평군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의 전체 컨셉은 2050 드리밍 양평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이 취지를 보아하니 이 2050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2050년의 미래까지 바라보는 양평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양평군의 청년 세대인 20대와 50대를 표현하는 그런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20대하고 50대만 해당한다는 이야기는 아닐 듯하고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는 이 2050 드리밍 양평의 양평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에서 세부 주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평에서 함께 살기, 또 세부 제목으로는 서로 다른 우리 함께하는 소통이라는 강의를 맡은 유현상이라고 합니다. 부제로 오늘 강의 부제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을 위한 인정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실제 내용과 연관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숭실대, 경희대, 상지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숭실대는 철학 전공 교과목과 의사소통 교과목을 맡고 있고요. 또 경희대에서는 시민교육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세계화 시민이라는 교양 교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상지대에서는 자기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이란 의사소통 교과목을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수강하시는 분들이 청소년 층하고 기성세대 모두 이렇게 있다 그래서 강의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제가 사는 곳도 양평입니다. 그래서 고민은 좀 되었지만 수강하시는 분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지만 또 양평에서 우리 지역 연구소가 마침 또 양평이라는 우리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매우 저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꺼이 강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양평 군민, 양평의 주민으로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기회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양평 토박이는 아니고요. 양평으로 이사 온 지 이제 한 11년.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이도 학교를 다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고 다 성장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양평의 본향은 아니기 때문에 고향은 아니기 때문에 11년 동안 살았어도 사실 양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다시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이런 소통의 기회를 마다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또 우리 지역 연구소에서 의뢰하신 강의 주제가 제가 대학에서 늘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 강의 주제는 뭐 보신 대로 서로 다른 우리 함께하는 소통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소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다른 사람을 타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냥 낯설다, 다르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이상하다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게 될 소통의 문제는 소통의 스킬, 솜씨, 뭐 대화의 기술 이런 것들이기보다는 소통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제가 무엇인가를 음,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우리라는 것은 뭐 보통 하는 말로 다문화 사회에서 각 개인들의 삶의 정체성과 배경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소통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소통을 필요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 소통으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을 극복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 그리고 자유롭고 또 협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좀 근본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소통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간은 왜 소통을 하는가? 보통 우리가 인간은 소통하는 걸 왜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기 이전부터 소통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이 인간은 왜 소통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 또한 여러분들에게 미리 배포한 원고에도 표현됐지만 이 질문 자체는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소통을 하는가라는 것보다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인간은 그냥 소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은 본래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소통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 바로 소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 그러죠. 이 말은 우는 아이가 젖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망, 욕구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땐 좀 부정적인 느낌, 욕심쟁이의 느낌 이런 것과 연상시킬 수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욕구는 필수적이죠. 그런데 그 욕구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욕구를 표현해야만 욕구가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이가 운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신이 그 필요한 젖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옆에 사진을 보면 한 인물이 나와 있죠.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카시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카시러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제 문화 철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연구했던 그런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이 카시러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인간을 표현적 존재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규정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 또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그러한 다양한 규정들은 그것 하나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 모든 규정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각각의 단서들이 됩니다. 그런 인간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카시러가 표현한 대로 인간은 편안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정의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 안에는 바로 그런 특징이 있다.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표현적 존재다라고 말할 때도 표현하려는 표현하려는 행위, 표현적 행위가 바로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 요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통을 배제하고서는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소통은 어떤 의의를 가지게 되는지 크게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크게 개인적 차원에서의 소통이라는 행위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또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좀 전에 인간을 규정하는 다양한 말들을 간단히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는 규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을 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다른 동물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는 것은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것만으로 인간이 모두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성은 고대 히라보에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보편적 소통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원상 로고스는 이성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말씀,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이게 그 헬라어로 쓰였을 때 그 말씀은 바로 로고스를 말하는 겁니다. 또 섭리, 이게 신의 섭리든 자연의 섭리든 그것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해요. 또 명령, 신의 말은 곧 명령이 되는 거죠. 명령 등등의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에요. 즉 로고스에는 말이란 뜻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말을 하고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개인들은 로고스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인은 근본적으로 소통을 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인에게 소통이 단절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옆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죠. 소통의 단절은 상호 이해의 기회를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간의 대화가 실종됐다. 그렇게 되면 가족이라도 서로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든 소통을 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든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 같지만 어느 것이 먼저이든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곧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러잖아요. 뭐 좀 말을 해야 내가 무슨 사정인지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청소년 여러분들이나 또는 기성세대 분들 가족 간의 갈등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표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다거나 대화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제일 곤란을 겪는 건 뭐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런 거 강요하지? 왜 엄마 아빠는 내 생각은 들으려고도 안 하지? 뭐 이런 것들은 결국 부모 자식 간에라도 서로 상호 이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고립적이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립적이고 고독한 삶은 소통의 단절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주의가 팽배했다라는 것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유대가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그 유대를 확인하는 그런 삶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이에서도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발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극복하려면 결국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생존의 경로를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 중에 흔히 하는 얘기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한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인간관계의 어떤 낡은 전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야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업무 처리를 하거나 인사 처리를 할 때 야기하는 그런 불합리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끊어낼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흔히 요새 얘기하는 대로 공정이나 공평한 사회를 방해하는데 그 동원한다면 문제겠지만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맺는 인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내가 살아가기 위한 삶의 수단들은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이죠. 학교에서의 교육이든 뭐 사회생활을 통한 교육이든 간에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내가 경제적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 직업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배우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단절은 개인의 삶을 고립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생존도 어렵게 한다. 원활한 소통은 삶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보통 우리는 그것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소통을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얻을 수 없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는 건 그냥 나 혼자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소통인 거예요. 인터넷은 소통을 더욱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은 늘 타자를 전제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에서 소통의 의의를 생각해 볼까요? 사회적 차원에서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또 발전하게 하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육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사회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선 그 사회의 이전 성과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의 경험들이 자식 세대에게 물려져야 되고요. 또 이전의 학문적 성과들이 다음의 학문 연구자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회의 어떤 그 운영 시스템이 굴러가게 되고 전통이 계승이 되는 것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적 성과, 역사적 성과 그 모든 것들 또는 문화, 문명적인 것들이 모두 다 소통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뿐만 아니라 책이나 이런 데 보면 고대 이집트의 벽화라든지 몇만 년 전에 알타미라 동굴 벽화, 라스코 동굴 벽화 이런 고대인들이 그려놓은 벽화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해석을 하죠. 고고학자들이, 문화인류학자들이라든지 고고미술사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구를 합니다. 그들은 그 벽화를 통해서 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소통이죠. 그래서 소통은 수평적으로는 동시대에 나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과도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고유한 문화나 문명이 계승되고 발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고스라는 말,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그랬죠.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표현적인 존재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선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또한 표현의 방식과 수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이나 문자와 같은 언어적 수단을 먼저 떠올리죠. 그러나 인간은 그림이나 음악가 또는 행위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그 소통의 수단으로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대인들의 벽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비언어적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시러는 인간의 모든 표현 수단을 인간을 표현적 존재로 본 카시러는 이런 모든 표현 수단을 상징 체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거 하면서 이모티콘 보내잖아요. 그것도 다 상징 체계죠. 도로 표지판 이런 것들 전부 다 상징 체계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는 수많은 기호들 이런 것들이 모두 상징 체계에 속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들어가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 포착하는 것이 소통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오해가 생기면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것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 신호 같은 것들이 직관적으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 그러면 교통 생활을 하는 와중에 수많은 갈등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카시러는 자신의 그 문화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속성을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아까 이제 표현적 존재인과 동시에 인간 삶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나타난 주요한 속성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교, 언어, 예술 등등의 재반 활동을 모두 상징 체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시러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는 상징 체계의 총체다. 우리가 여러분 문화라는 그 말 자체는 문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문이. 뭐 우리가 우리 고대 톡에 보면 빗살무늬 톡이 그러잖아요. 뭐 줄무늬 이런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문이라는 것은 글자의 의미도 같지만 무늬, 이 무늬는 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국입니다. 흔적이죠. 그래서 문화는 인간이 살아온 모든 흔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카시러의 관점에서 보면 상징 체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징은 단순히 한 개인의 독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미 전달의 의의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징이 표현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은 표현을 전제로 하고요. 아이들이 무슨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를테면 아동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심리적 곤란함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상담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그 그림을 해석하면서 아이의 심리 상태를 판단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이 의의를 갖는다는 것은 표현을 전제로 하고 표현은 그 자체로 소통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지금 한참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 어떤 민족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 민족적 갈등도 특정한 몇 개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본의 우길기죠. 우리는 그걸 전범기라고 그 상징 체계를 우길기라고 하는 것을 전범기라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일본은 문화적 소산이다 이렇게 부여를 해요. 입장에 따라 다르죠. 그렇게 입장에 따라서 하나의 상징을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갈등이죠.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민족적 정서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갈등인 거죠. 문제는 어떤 것이 진실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실제로 일본의 우길기가 나치의 전범기처럼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활용이 됐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건 의도적으로 그것을 더 쓰는 것도 뭐예요? 일본 군국주의를 과시하려는 일본의 우익들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소통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랑 대결 국면을 조장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한국과의 적대적 분위기를 우길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애써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일부러 쓰는 것이죠. 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표현은 그 자체로 소통의 방식인데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선택하는 소통의 방식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 표현, 문화는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사회적인 차원에서든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행위의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인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사회적인 차원에서든 어떤 삶을 유지해가는 근간이 된다라는 점에서 의식주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한일 관계의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소통은
인간이 마주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속담을 볼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자, 천냥빚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요소겠죠. 그런데 그걸 말 한마디로 갚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자, 이 말은 실제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사실적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단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소통 행위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을 예의 있게 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 그러잖아요. 어쩜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 쟤는 꼭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해 이러기도 하죠. 자, 그러면 어떤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기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속담을 볼까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 말을 실제로 이러한 속담을 쓰게 되는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흔히 말하는 대로 뭐 이를테면 법대로 해 이런 말 나올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법안임을 해결 못하는 상황. 뭐예요? 우리끼리는 말이 안 통해. 갈등 상황이죠. 근데 이 속담을 쓰는 대화도 사실 그렇게 분위기 좋은 대화가 아닌 거예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 몰라 이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앞에는 어떤 말이 왔겠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겠죠.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했겠어요? 너 왜 말을 그따구로 해? 이랬을 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럼 뭐예요? 네가 먼저 나 기분 나쁘게 했어 라고 하는 갈등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소통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양면적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이런 상황들이 바로 소통의 장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소통의 장애는 구체적으로는 양상이 다양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 차이, 세계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차이, 기호의 차이 이런 다양한 요인에 있어서 서로 말이 안 통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그렇게 하나의 상황으로 일반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결국 인정의 왜곡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리코그니션, 인정, 승인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또는 최근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소통 과정에서 기분 나빴다거나 다툼이 있었다거나 갈등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험이 기억나면 한번 지금 떠보려고 싶죠. 그런 상황은 대부분 뭐냐면 아까 말했던 수많은 구체적인 이유 외에 근본적으로는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거나 또는 나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의 반대말 개념은 무시라고 보면 돼요. 우린 상호 인정이 이루어질 때 대화의 두 주체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할 때 그 소통은 문제의 해결 수단이 되는 것이지 갈등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시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제 소통의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시라는 게 바로 결국 뭐냐면 인정의 왜곡이에요. 이렇게 내 주변 사람, 나와 소통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인정 또는 승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삶의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한다? 이건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또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소통의 장애는 곧 삶의 장애가 되는 것이죠. 마음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활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다 내 마음, 남들도 다 내 마음 같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면 남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소통의 의의를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는데 타인의 인정을 우린 왜 그렇게 필요로 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연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폭력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옷가게 점원을 폭행을 하고 뒤에 또 공원에서 환경미화분을 또 폭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뭐 갑질, 뭐 벨기에 대사 부인의 갑질, 뭐 이렇게도 표현한 기사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참 인성이 못됐다 이런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진단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이 갑질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정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질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탈적 행위에는 단순히 인성의 문제, 그 사람이 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라는 규정이 상징하는 수직적 위계관계, 서열관계라는 거예요. 권력관계. 이것의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갑질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까?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불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에 이렇게 무조건 따르길 바라고 이러는 인성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평판이 좋은데 갑질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혹여 뭐 그런 갑질과 유사한 그런 처신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못 하겠어요. 기억에만 없을 뿐이지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갑질이라는 것을 개인의 인성의 부재, 인성이 못됐다라는 것만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주체와 을이라고 하는 두 주체를 대등하게 놓고 보는 상징이 아니죠. 이것 자체 우린 이미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진 갑과 또 그 갑에게 끌려가야 하는 을의 처지를 우린 같이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사실은 계약관계에서 두 주체를 병렬적으로 대등하게 표현하기 위한 뭐 일반 지시대명사 같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 계약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부리는 횡포와 연관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계관계에 놓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요, 즉 이 상대방을 서로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등한 인정이 깨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타자에 대한 불평등한 시선은, 그러니까 타자를 평등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태도는요, 타자가 받아야 할 마땅한 인정을 결여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돈 주니까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또 저 사람은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인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존중, 인정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그래서 이러한 마땅한 인정의 결여는 다시 소통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는 갑을 관계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족이나 직장, 학교에서의 동료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동등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왕따라 그러죠. 집단 따돌림 이런 행위 등도 그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사람은 타인을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는
병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쓸데없는 우월감, 이게 만약에 뭐 힘이 좀 더 세다든가, 아니면 패거리를 더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먼저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마땅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의 소통은 어떤 방식이에요? 대등하고 상호 인정하는 그런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어요. 즉 뭐예요? 굴복을 시킬 수는 있어요. 설득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소통은 인정의 바탕을 둔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갈등의 그 계기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구체적인 사건들은 어떠하든 간에 대부분 마땅한 인정이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소통에 앞서서 먼저 타자를 인정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인정의 문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철학에서 이 인정의 문제에 처음으로 주목한 철학자는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입니다. 우리가 혹시 철학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셨던 분들은 헤겔, 칸트 정도의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대 변증법의 창시자, 보통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철학사에서 이렇게 그 철학의 주요 하나의 개념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생물연도 보시겠지만 1770년에 태어나서 1831년에 헤겔이 죽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근대 사람이죠. 그럼 근대 이전에 인정의 문제가 없었느냐? 예, 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저서에서 헤겔은 그게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에서 거기 이제 앞부분에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챕터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타자를 자아로서 의식하지 않는 한 인간은 스스로를 자아로서 충분히 자각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 말고 타인, 내 옆에 사람들이 그 스스로 독립적인 자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한 나 자신도 독립적인 자아로 충분히 자각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독립적 인격을 가진 독립적 자아를 가진 주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내 옆에 사람도 그런 존재라고 동등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독립적인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 선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만 내가 독립적인 자아인 겁니다. 난 독립적인 자아를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야 라고 말하는데 야 청소나 해. 네.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건 독립적인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청소하는 것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노예적인 인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예 근성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노예 근성이다. 노예 근성 뭐예요? 신분이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노예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때 노예 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항의도 못하고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노예로 살고 있어도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가 노예에서 벗어나냐면 그건 아니죠. 그를 노예가 아니라고 인정해주는 타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나의 정체성은 내가 형성해가지만 그 정체성에 대한 인정은 타인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현명하고 침착한 사람인지는 나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전부 다 야, 넌 참 성격이 침착하고 차분해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진 건 그 당시 사회가 홍길동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즉 타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동등한 자아를 지닌 개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겔의 문제의식입니다. 근데 헤겔은 이런 고민을 왜 했을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것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개개인이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는 생각이 비로소 근대 이후에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개인들은 모두 동등한 개인이어야 되죠. 이것이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형성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인간은 왜 그러면 각각이 자기 삶의 주체인가 이걸 해명하려는 것이 헤겔을 비롯한 이 근대 철학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헤겔은 그 문제를 인정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기의식에 대하여 또 하나의 자기의식인데 이건 헤겔의 표현들을 쓰느라고 좀 어려워졌어요. 헤겔 철학이 좀 철학이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풀면 일단 읽어보면 하나의 자기의식에 대해서 또 하나의 자기의식이 있는데 양자는 우선 직접적으로는 타자 대 타자의 관계로 존재한다. 이게 한 사람이 자기의식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또 자기의식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를 가진 별개의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직접적으로는 뭐예요? 1차적으로는 타인과 타인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1대1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타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립적인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게 되고요. 또 그가 나를 나의 가치, 나의 세계관, 내 가치관을 자신도 인정하는 나 자신의 가치관으로 독자적으로 인정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내 옆에 사람이 나라는 존재와 나의 가치관을 온전히 내 것으로 존중해주고 일상으로는 그건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철학적으로는 존중하고 인정이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요. 그대로 인정해주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청소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어떤 지시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호 가치를 존중받는 것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호해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식들을 향한 노력 이런 것들을 자식들이 이해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조금 자식들에게는 더 놀고 싶고 더 자유롭고 싶겠지만 부모의 뜻을 자식들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각자의 생각을 서로 존중해 주길 바래요. 그것이 잘 타협이 이루어지면 부모 자식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특정한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가 바로 인정에 대한 욕구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인정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더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연들은 있을 거예요. 그쵸?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통틀으면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거든. 어느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살 예방을 위한
그 상담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은 얘기가 수많은 그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사람, 자기 얘기를 들어줄 한 사람만 찾았어도 안 죽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인정은 그만큼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해겔에 따르면 인정 과정은 그래서 투쟁이에요. 어떤 투쟁이냐? 생사를 건 투쟁.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투쟁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사를 건 투쟁에서 한편의 자기의식의 죽음은 다른 한편의 자기의식의 확신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내 옆에 사람이 이를테면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른이고 옆에 서너 살짜리의 타자가 있어요. 이 서너 살짜리한테 서너 살짜리 아이 인격을 제가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유를 드는 거예요. 서너 살짜리한테 이를테면 내가 서너 살짜리 아이는 들 수 없는 무거운 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서너 살짜리가 우와 하고 막 박수치고 좋아요. 나름대로 인정이죠. 뿌듯하겠습니까? 서너 살짜리 아이들은 10kg짜리 물건은 못 들어요. 그러나 나는 10kg 드는 건 일도 아닌 성인이에요. 그런데 10kg를 들었다고 옆에서 박수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얘한테 인정받았다고 신난다. 이러지 않죠. 왜? 나랑 대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나랑 적어도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온전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등한 위치 이상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자아를 내가 인정해버리지 않는 게 그 의식의 죽음인 거예요. 죽으면 나도 나를 인정해줄 사람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기의식이 온전하게 고유한 자기의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타자의 승인,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정투쟁의 절대적 전제는 옆에 내 주변에 타자가 늘 존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타자가 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대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한 근본적인 전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이 결여될 때 고독과 고립에 빠진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앞서서 제가 인정의 문제는 근대에 부각되었다 그랬죠. 왜 인정의 문제는 근대 이전엔 부각되지 않았느냐. 신분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타자의 인정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인정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인정의 문제는 지배계층에만 관련된 사항이지 대부분의 피지배계층들에게는 인정은 일상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에 따른 삶을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었죠. 그래서 역으로 근대 이후에 인정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로 부각된 것은 타자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그 타자가 나와 대등한 존재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등한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가 사회 운영의 하나의 원리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인정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의 문제가 개개인의 생존과 구체적으로 결부된 역사적 조건은, 그런 조건이 펼쳐지는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평등의 가치가 등장하는 것, 즉 근대 이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대 이후에 등장한 인정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날의 삶에 맞게 살펴보자면 현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현대사회를 어떤 사회로 볼 것이냐, 현대사를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접근들이 있을 겁니다. 정보화 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세계화된 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인정의 문제와 연관해서 특별히 현대의 특수성, 현대 사회의 특성을 보면 바로 다문화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가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인정의 문제와 연관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 사회 혹은 다문화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그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 더불어서 형성이 됩니다. 전통사회에서의 정체성은 그래서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16세기 양평, 우리 양평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농사 짓는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농사 짓는 평민, 농사 짓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 그의 정체성은 쭉 농부의 아들로 크다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부의 아들로 크다가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농부로 살아가요. 그리고 농부로 죽어요. 근데 그 중간에 몇 가지 변화는 뭐냐면 결혼, 뭐 자식을 낳는다든지 주변의 이웃들, 누구의 이웃, 친구 이런 것들 형성이 되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하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정체성을 한번 머리지에 지금 떠올려 보세요. 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10대인 이 강의를 듣는 10대의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고 또 여러분 각자 초등학교 어디 나와? 양평초등학교, 양평중학교, 양평고, 뭐 양일고, 양서중 어디를 나왔든 여러분들 학교마다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초등학교 졸업생, 무슨 중학교 졸업생, 무슨 고등학교 졸업생. 자, 적어도 18, 19까지는 그렇게 정체성이 부여되면서 또 그 사이에 어디 교회를 다니면 어느 교회 신도, 또 무슨 청소년들 뭐 댄스 동아리 가입했다면 댄스 동아리 멤버,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자, 조선 1600년대 양평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사이에 10몇 년 동안을 결혼하기 전까지 한 가지 정체성, 김서방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살아요. 그러나 지금은 훨씬 복잡한 정체성을 갖죠.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렇게 인간관계 형성이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세계화는 이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한 주요한 원인입니다. 세계화 그러면 우리가 뭐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것이 빨리 세계적 차원에서 소통이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전출입이 늘어나죠. 유입과 유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섞이게 되죠. 구성원들의 성향들이.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인종, 민족, 종교, 국적 등과 문화의 다양성이 혼재하는 그런 사회다. 대한민국 사회도 이미 그러한 사회에 들어섰어요. 유엔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대한민국, 한국에 대해서 다문화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내립니다.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려요. 자,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았었죠.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국가였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걸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는 해겔이 얘기했던 인정의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왜? 타자가 아주 단순한 사회에서는 내 옆에 타자가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서는 나와 전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인정의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 인정의 문제에 가장 주목한 철학자가 바로 캐나다의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이분은 1931년에 아직 살아계신 분이에요. 테일러에 따르면 다원주의는 세계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을 전제하는 입장이다. 여러분 문화상대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문화상대주의에 대비되는 게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죠. 우리 문화가 최고고 나머지는 야만 뭐 이렇게 보는 거. 오랫동안 서구가 비서구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에 가까웠습니다. 제국주의적 관점이죠. 그러나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형성된 문화는 각각의 독특한 개성과 고유성이 있는 것이지 우열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근본적인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테일러에 따르면요, 현대사회는 이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그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나의 단일하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사회 각 영역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염병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 갈등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아요.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국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메워줄 것인가에 대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월급쟁이들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고려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잘 대처해 왔다는 점에서 안심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갈등의 고론이 있죠. 근데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단은 없어요. 또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 오랫동안 나왔지만 이거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테일러의 관점은 정치적으로만 우리 사회 갈등을 현대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없고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화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태도예요. 우리 지역 연구소의 오늘 2021 민주시민교육의 취지도 바로 그런 것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책임을 정치에게만 돌릴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시민의 역량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이런 기획들이 의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정치인도 아닌데 난 아직 학생일 뿐인데 그러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두가 문제 해결에 나서는 가장 일반적인 변화가 바로 문화적 접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거창하게 내가 우리 사회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나에게 가까운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친지, 주변 친구들, 직장, 내 삶에 영향이 미쳐지는 공간 안에서만이라도 바꾸는 거예요. 다문화사에서 이런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호 인정이라는 겁니다. 이 상호 인정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상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마땅한 인정을 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서 잠깐 강의 초반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나와 다른 내가 접해보지 못한 문화를 접해보거나 아니면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온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낯설다라고 얘기를 하죠. 낯설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낯설다. 나랑 다르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서 이상한데? 이러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배타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상하다는 것은 단순히 나와 다르다, 낯설다는 걸 떠나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만 괜찮아? 이 말은 사실 어색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낯설지만 괜찮네? 이거는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상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적인 정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만날 때 낯설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고 또 애써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이상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낯설다고 표현하기. 낯선데 익숙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거짓말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낯설면 낯설다라고 해야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낯설다라는 평가는 낯설지만 수용할 수 있어라고 전환이 되지만 이상한데 어떻게 수용합니까? 이상하다고 말해놓고 어떻게 수용해요? 그건 안 될 노릇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사에서 상호 인정,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타자를 먼저 인정할 때 중요한 태도는 낯설더라도 익숙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보지 않기, 다른 것으로만 보기, 이런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타자에 대한 마땅한 인정은 나에 대한 타자의 인정이 가능해지게 하는 핵심 조건이에요. 내가 타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타자가 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아까 계속 뭐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너무 강압적으로만 지시적으로만 키우게 되면 자식은 복종은 하겠지만 나를 존중하는 부모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지만 군림하는 부모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은 근본적으로는 뭐 물리적 연령 차이 뭐 이런 거 있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상호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볼 수 있냐면요. 이를테면 좀 우리 사회 연장자가 처음 보는 연소자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때 반말을 하는 경우에도 기분 나빠하는 청소년들이 연소자가 있는가 하면 반말인데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말하는 투에서 또 동일한 반말이라도 말하는 투에서 나를 인정하고 있는 듯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깔보고 반말을 하는 것인지가 드러날 때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유교적 어떤 가치관 때문에 바로 대들지는 않더라도 뒤에서 욕하죠. 돌아서면서. 왜 반말이야? 왜 반말하고 그래? 지가 날 언제 봤다고. 자, 앞에서는 대들지 않더라도 다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어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초점은 기성세대라도 새로운 세대에게 무조건 존댓말 하라가 초점이 아니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을 동일한 인격체로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어리더라도 인정을 하는 태도로 말 걸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타문화에서 온 사람 그 이유가 뭐든 일자리 때문에 왔든 결혼 이주를 했든 그 우리보다 뭐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우리가 안 하는 어려운 일을 하러 왔다. 그게 그들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을 그분들이 와서 메워주는 거죠. 메워주는 겁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라고 하는 일부의 시각은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이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옳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주노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온다는 것은 그 일자리가 비어있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자리는 누군가 메워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사례를 든 대로 갑질을 하는 사람이 을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굴복을 할 수는 있어도 인정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굴복과 인정은 전혀 다른 마음에서 비롯되는 태도인 겁니다. 앞에서 고분고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은 아닌 거예요. 굴복은 그래서 굴복당한 사람에게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굴복시킨 사람에게도 비참한 사건이다. 갑질을 해서 그것을 그 수모를 겪으면서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아린다고 해서 그거 기분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 앞에선 누구를 무릎 꿇렸을지 몰라도 뒤에선 누군가가 평생을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며 원망하고 그러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근본적으로 상호 인정이 결여되는 것이죠. 오늘날같이 이 개인주의로 인해 파편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공동체적 유대를 통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인정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적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타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개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협력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소통하는 존재로 태어난 이유는 바로 어떤 자연적 존재보다 소통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우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연 능력으로서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지만 소통을 통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협력적인 타자를 만들므로써 자기 방어와 생존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 사회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의 소통,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방안의 방향은 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로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오랫동안 단일민족 정체성을 강조하죠. 단군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제 교육에서 대한민국을 단일민족 국가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서엔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것도 이제 극복해야만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짧은 기간의 산업화, 경제성장 또는 IMF를 전후로 한 가속화된 세계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도 실질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이행을 합니다. 이제 외국인 거주, 상시 외국인 거주 200만 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많은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죠. 문화 다원주의 혹은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들이 서로의 문화를 상호 인정하는 가운데 공동체 갈등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나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적 이런 폐쇄적 관점이 아니라 개방주의적 관점, 개방적 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해주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이 인정하는 것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양상은 국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양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양평 지역에는 어떤 요소들을, 다문화적 요소, 구성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양평을 수도권으로 인식해야 될지 아닐지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도권 했을 때 양평을 떠올리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경기 지역이니까 굉장히 수도권과 가까워요. 그래서 도시적 요소가 있고, 또 심지어는 서울 내지 서울에 좀 더 가까운 위성도시의 생활권을 두고 있는 양평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양평은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전형적인 농촌의 특성도 보여줍니다. 또 양평 지역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존재해서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양평엔 공장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농업에 필요한 어떤 농업 노동을 제공하기 위한 이주 노동 등의 이유로 유입된 그런 다문화 구성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가깝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도시적 요소와 농촌적 특성이 있고 이래서 그렇지만, 또 수도권이면서도 굉장히 청정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은퇴한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원주민과 신규 이주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들이 서로 잘 공존을 하면 그 지역의 공동체성이 잘 유지되는 것이지만, 또 갈등이 일어나면 또 이제 유대가 깨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미안합니다. 양평 지역의 다문화적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공동체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고도 하지만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도 안겨주죠.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때는 서로 다른 정체성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맨 처음에 양평에 이주하고 와서도 사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몇 가지 그런 오해도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신규 이주민이잖아요. 양평에 본래 살던 지역에 원래 살던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던 분들하고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 시선도 다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체성의 충돌을 사실은 이상하다라고 보는 순간 이제 적대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왜 몰라서 그랬겠지라고 양해하는 시간만 가져도 갈등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상호 인정은 문화의 다양성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더 다양하고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낯선 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과 만났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낯선 것에 대한 이질감과 이상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문화를 접해볼 수 있겠구나, 소개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경험을 전달해주고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타자에 대한 인정과 연대는 한 개인의 문화 이해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건 마치 외국인 친구 한 명 더 사귀면 그 외국인 친구가 겪어온 그 나라의, 그 외국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풍습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인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은 뭐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식을 우리는 찰스 테일러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의 관점도 마찬가지고요, 연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연대는 타자의 삶과,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들의 삶과 가치에 대한 인정과 공감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상호 안전장치다. 연대감 혹은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한 우리는 고립적인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외롭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회적 연대는 인류가 누려야 하는 생존과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된다. 이런 연대가 제도화되는 것이 복지제도 확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대의 확대를 반기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양평 지역의 경우라면 양평 지역에 소외받는 사람을 양평군에서 취하는 다양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이상한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선택을 할 때 양평 지역의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민주적 연대의 삶을 우리가 더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찰스 테일러는 연대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대감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규모화된 역할들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관련되는 방식을 넘어서 우리는 다양한 측면들을 지녔지만 서로 다르지만 함께 결합되고 근본적으로 평등한 인간 존재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직관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직관이다. 이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죠. 이건 직관이란 뭐예요? 척 보면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내 편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편이 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내 편이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정이란 조건, 그리고 인정을 통해서 인정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협력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적 소통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그러한 연대를 좀 더 쉽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뭐예요? 최근에 보면 수많은 그 이웃들이 겪은 문제들, 자신이 겪은 문제를 올렸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와 무관하고 생전 보지도 않은 사람의 사연을 듣고 협력적으로 거기다 지지를 하고 연대 서명을 하잖아요. 국민청원. 이런 것들도 연대적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또 지금 도쿄올림픽이라든지 코로나19 사태 어떤 재확산 이런 것 때문에 가려졌지만 몇 개월 전까지만, 2달 전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주목이 됐던 미얀마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국민들 또는 정부가 보낸 지지 또는 지원 이런 것들도 역시 뭐예요? 과거 우리 역사적 경험에 대한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연대적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뭐 돈줄 내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뭐 식당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소개되면 팔아주려고 글로 멀리서도 찾아가서 매출 올려주고 응원하고 돈으로 혼쭐 내겠다.
그래서 매출 팍 올려주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연대의 다양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 삶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내 거기에 동참했을 때 더욱더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이든 지역적 삶의 차원이든 간에 그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양평에서 함께 살기라고 하는 컨셉에 맞춰서 서로 다른 우리 함께하는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길지 않은 시간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저 혼자 강의를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모쪼록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극복이 돼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또 이런 기획이 있을 때 여러분들과 저가 이런 간접적인 소통이 아니라 직접적인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만간 갖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인터넷을 통한 만남이지만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같은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면서 갈등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전제가 뭐냐 이런 점을 함께 간단하게나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